그날 그녀는 내가 피를 흘리며 병원에서 전화를 걸었을 때 집에서 다른 남자와 입을 맞추고 있었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다. 가장 평범했던 결혼이 가장 끔찍한 지옥으로 이어질 줄은.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그 집 안에서 2달을 더 살았다. 카메라로, 문자로, 그림자처럼 그녀의 모든 대신을 목격하며 말이다. 내가 사랑했던 여자는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복수는 결코 격렬한 분노 속에서 완성되지 않는다. 나는 아주 조용히, 천천히, 그리고 완벽하게 그녀의 세상을 무너뜨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이 알고 있던 이혼 이야기는 이제부터 전혀 다른 모습으로 펼쳐진다. 아내가 다른 남자들과 바람을 피우는 걸 알고 그날로 이혼 서류를 준비해 그녀가 회사에 간 사이 도어락을 바꿨다. 지금은 작업장 한쪽에 앉아 속이 뒤집힌 채로 하루를 버티고 있다. 올해 들어 아들 민재 얼굴을 제대로 본 적이 없다. 여름방학에도 못 봤다. 코로나 때문이었다. 그게 너무 화가 났다. 9월 말 결혼 5년 차인 지연이 나 몰래 외도를 해왔다는 걸 알게 됐다. 그날부터 내 삶은 감시와 의심, 분노의 연속이었다. 같은 공간에 있는 것조차 고통이었지만 아무 일 없는 척 살아야 했다. 소리를 지르고 쫓아내고 싶었다. 하지만 변호사는 말했다. 아직은 아닙니다. 그 말을 삼키며 2달 가까이 거실 소파에서 웅크린 채 버텼다. 그 침대는 그녀가 떠나면 불태워버릴 생각이다. 우리는 한동안 신체적 접촉이 없었고 그랬더니 지연은 오히려 나를 의심했다. 당신 혹시 딴 여자 있는 거 아니야? 그녀가 다가올 때마다 속으로 헛구역질을 삼켰다.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거부감이 들었다. 하지만 아직은 안 된다. 내 인내심은 한계에 가까워지고 있다. 마치 벽만 가득한 방에 둘이 갇혀있는 느낌이었다. 탁탁거리는 소리 하나에 미쳐버릴 것 같은 나날이 이어졌다. 이번에도 눈물이 났다. 억울함과 분노가 뒤섞인 눈물이었다. 그래도 이렇게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다는 건 상담실에서조차 느낄 수 없는 위안이었다. 짧게 안부를 나누며 그 부부 역시 요즘 쉽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었다. 그날 밤 나는 그들의 소파에서 잠들었고 다음 날 아침 5살 된 그 집 딸아이가 커다란 곰인형을 안고 와서 내 얼굴 위에 덮어버리는 바람에 깼다. 조금 있다가 민재가 깼고 나를 보자마자 아빠 하고 외치며 망설임 없이 안겨왔다. 그 포옹이 정말 간절히 필요했다. 한동안 사춘기 탓인지 이제 다 컸다고 하며 나를 피하려던 아이였는데 이번엔 진심으로 기뻐하는 얼굴이었다. 수진과 가족들이 내가 온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던 것 같았다. 민재에게는 완전한 깜짝 선물이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기분이 정말 좋다. 물론 이건 오래가지 않겠지. 곧 장인어른, 장모님께 전화해서 추석 연휴에 인사 못 드린 것에 대해 사과드려야 한다. 그분들은 괜찮은 분들인데 앞으로 닥쳐올 일들을 아직 모르시니 마음이 무겁다. 지금 지연은 내가 외도 사실을 안다는 걸 모른다. 그리고 그녀의 외도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여러 명이다. 요즘 내가 집에 자주 없다는 걸 어떻게 설명했냐고 묻는다면 명확하게 대답하긴 어렵다. 민재는 지연을 만나기 전 오래 만났던 수진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다. 이제 중학교 2학년이다. 수진과 함께 살고 있다. 지연이 왜 이 상황을 눈치채지 못하냐고 오히려 그걸 바라고 있다. 나는 요즘 우울하고 민재를 못 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말해왔다. 그건 거짓이 아니다. 단지 그녀에 대한 혐오감을 말하지 않았을 뿐이다. 이번 연휴는 정말 숨 쉴 틈을 준다. 요즘은 표정을 숨기는 데에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이 든다. 참고로 나는 지연의 인터넷 기록을 확인하고 있다. 몰래 보고 있다. 6개월 동안 레딧은 접속하지 않은 걸로 나온다. 사실 지금은 그런 건 아무래도 좋다. 나는 지금 손에 땀이 맺히도록 이를 악물며 견디고 있다. 그 누구라도 진실을 알고도 참고 있다가 끝까지 참으며 상대에게 이혼 서류를 내민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나는 진심으로 경의를 표한다. 이건 정말 상상 이상으로 어렵다. 일요일 밤 늦게 집에 도착했다. 직접 운전해서 경기도, 외곽에서 충청도 쪽까지
거의 2000km 가까운 거리였다. 그렇게 긴 운전이었지만 그녀의 얼굴을 보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집에 돌아와서는 소파에 몸을 던지고 그냥 그렇게 잠들었다. 2달 넘게 편히 잠들지 못했는데 그날 밤 처음으로 8시간을 내리잤다. 체중은 7kg이나 빠졌고 거울 속 나는 말 그대로 피폐한 몰골이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지연이 갑자기 다가와 애정 행위를 시도했다. 나는 그녀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몸은 아무 문제 없지만 마음과 머리가 거부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상처받은 표정을 지었고 우리는 격하게 말다툼을 했다. 나는 내가 나이도 있고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런 것 같아라며 둘러댔다. 그랬더니 지연은 또다시 나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당신 딴 사람 있는 거 아냐? 요즘 너무 이상해. 당신 남편 노릇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아? 나는 2달 넘게 그녀를 안아주지도 사랑한다고 말하지도 않았다. 그녀 입장에서야 의심할 만했겠지. 하지만 그건 단지 그녀의 가스라이팅이었다. 이 모든 걸 내가 문제 있는 사람인 것처럼 몰아가려는. 그렇다. 나는 분명 그녀 몰래 무언가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그녀의 배신을 조각조각 맞춰가는 일이었다. 그 모든 시작은 지난 9월 25일이었다. 나는 사고차 수리소에서 일하는데 그날 트럭을 수리하다가 다리에 심하게 베이는 사고를 당했다. 응급실에 실려갔고 내부의 5바늘, 외부에 무려 34바늘이나 꿰매야 했다. 꽤 심각한 상처였다. 강한 진통제를 처방받았고 운전은 불가능했다. 나는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아무런 응답도 없었다. 몇 분 간격으로 여러 번 다시 걸었고 문자도 남겼다. 지연아, 받아줘. 지금 내가 필요해. 전화 좀 해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림만 길어졌고 1시간 반쯤 지나 나는 결국 렌터카를 불러 집으로 향했다. 골목 끝에 다다랐을 때 우리 집 현관 앞에 서 있는 누군가가 보였다. 지연이었다. 그런데 그녀는 자신이 다닌다고 했던 회사 팀장 박상민과 서로의 입술을 격하게 맞대고 있었다. 잠깐의 스침도 흔한 인사도 아니었다. 누가 봐도 둘만의 세상이었다. 그녀는 분명 회사에 있다고 했는데 그 순간 나는 입을 열 수조차 없었다. 운전기사에게 멈추라고 했다. 휴대폰을 꺼내 사진 몇 장을 찍고 다시 돌아가 주세요라고 말한 뒤 회사로 다시 향했다. 그날 작업장 안휴게실 구석 테이블에 머리를 묶고 4시간을 앉아 있었다. 마음이, 영혼이 모두 텅 비어버린 듯했다. 아무 느낌도 아무 생각도 없었다. 진통제 약효가 다 떨어졌을 무렵 다리에 통증이 몰려왔고 나는 그 고통을 안고 다시 집으로 운전해 돌아갔다. 하지만 그녀는 집에 없었다. 몇 시간 후에야 들어온 그녀는 당황한 얼굴로 나를 걱정하는 척했다. 진짜였을까? 아니면 연기였을까? 모르겠다. 이제는 뭐가 진짜고 뭐가 거짓인지도 모르겠다. 나는 조용히 물었다. 오늘 하루는 어땠어? 그녀는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는 식으로 그럴싸한 이야기를 지어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거짓말이었다. 그날 금요일이었고 그녀는 3년 전부터 금요일마다 출근하지 않았다는 걸 나는 그로부터 일주일 후에야 알게 됐다. 그 후 나는 온라인에서 배우자의 외도와 관련된 글을 찾기 시작했다. 유튜브 영상, 그리고 커뮤니티 글들. 그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찾고 싶었다. 수많은 경고 신호들에 대해 읽으면서 나는 속으로 그래, 이거 지연이잖아 라고 계속 생각했다. 항상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고 항상 누군가와 문자를 주고받으며 정작 내 전화나 메시지는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 내가 응급실에서 피투성이로 누워 그녀에게 필사적으로 연락했었다는 걸. 무려 2달 동안 우리 채팅 기록조차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다는 걸.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나에게 소리쳤다. 당신 남편이란 사람이 왜 이렇게 못났어? 왜 나한테 해주는 게 하나도 없어? 그 순간 나는 분노가 치밀었다. 휴대폰을 꺼내 우리 대화창을 열고 그녀 얼굴 앞에 그대로 들이밀었다. 이봐. 내가 너한테 얼마나 연락했는지 봐.
내가 단 한 번, 정말 단 한 번 내 도움이 필요했던 그날, 넌 날 버렸어. 그녀는 말없이 채팅 기록을 확인하더니 조용히 집을 나갔다. 돌아왔을 때 그녀는 사과를 했다.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다. 그날 일이 너무 힘들어서, 너무 정신 없어서.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녀는 전화를 못 받은 게 아니었다. 그 시각, 그녀는 우리 집 안에서 자신의 팀장과 섹스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 어떤 전화나 문자도 받지 못했던 것뿐이다. 그날 이후부터 나는 지연의 휴대폰, 노트북, 태블릿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녀가 예전에 쓰던 구형 스마트폰이 동기화돼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모든 게 내 손안에 들어왔다. 집 안 곳곳에 카메라를 설치했다. 그렇게 2달 동안 나는 그녀의 외도를 실시간으로 지켜봤다. 한 가지 말해두겠다. 나는 원래 애플 제품을 멍청이들이나 쓰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확신한다. 적어도 바람피는 사람이라면 절대 아이폰을 쓰면 안 된다. 아이클라우드는 모든 걸 동기화시킨다. 심지어 비밀도 함께. 나는 그녀가 민재를 단순히 불편해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증오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됐다. 여름방학 동안 우리 집에 민재가 머무는 게 그녀의 라이프 스타일을 망치고 있다고 느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나는 또 다른 사실도 알게 됐다. 이 외도는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었다. 수년간 이어져 온 계획적이고 반복된 행동이었다. 그리고 그녀가 관계를 맺은 사람 중 한 명은 무려 나와 14년을 함께 일했던 동료였다. 나는 그를 친구라 생각했었고 그의 아내는 지연과 같은 회사에 다니며 그녀의 외도를 도와주고 있었다. 그들은 나를 그녀에게 소개해줬다. 내가 그녀에게 프로포즈할 때 옆에서 박수쳤고 결혼식에도 참석했다. 그 모든 순간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녀의 외도 사실을 숨겼다. 나에게 그런 사람을 아내로 맞게 내버려뒀다. 지금까지 내가 확인한 상대는 총 4명이다. 2명은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고 2명은 낯선 얼굴이다. 그들은 내 집 모든 공간에서 그녀와 몸을 섞었다. 그 멍청한 놈들은 내 샴푸와 비누까지 썼다. 그걸로 그들의 몸을 씻어냈다. 22살이었을 때 내 인생은 시작도 하기 전에 산산이 무너졌다. 24번째 생일. 나는 친구 집 소파에서 술에 취해 입에 총구를 문 채 울고 있었다. 아무것도 끝낼 용기조차 없던 날이었다. 그날 이후 가장 밑바닥이었던 순간을 잊지 않기 위해 지갑엔 늘 5만 원짜리 한 장을 넣고 다닌다. 지금은 그때만큼 무너지진 않았지만 비슷한 감정이 다시 올라오고 있다. 이번엔 훨씬 냉정하고 준비도 되어 있다. 첫 번째 결혼 땐 모든 게 단칼이었다. 여행에서 일찍 돌아왔고 눈앞에서 그 장면을 직접 목격했다. 오해야. 그런 거 아니야. 그녀의 외침도 소용없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동생과 그의 친구를 때렸다. 그 일이 이혼 소송에 불리하게 작용한 건 사실이다. 하지만 그때는 모든 게 명확했다. 지금처럼 숨기고 돌리는 일은 없었다. 몇 년간 상담으로 겨우 회복해온 마음이 지금 다시 무너지고 있다. 이번엔 더 치밀하고 느린 배신이었다. 굳이 숨기지 않아도 될 부분까지도 그녀는 습관처럼 거짓말로 덮는다. 눈을 감을 때마다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그녀의 모습이 떠오른다. 이젠 더 이상 그녀를 사랑하지 않는다. 우린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 나는 이미 마음을 접었다. 우리의 결혼기념일은 12월 7일, 진주만 공습이 일어난 날이다. 그날, 그녀가 절대 잊지 못할 날로 만들 생각이다. 지금의 고통은 다 참고 있다. 그녀가 나를 얼마나 우습게 이야기하고 다른 놈들과 나를 얼마나 조롱하는지 나는 다 알고 있다. 하지만 괜찮다. 그 모든 조롱을 견디며 마지막 순간에 값을 치르게 할 것이다. 내가 22살에 느꼈던 그 철저한 배신과 절망을 그녀도 똑같이 겪게 하고 싶다. 그리고 그녀와 엉켜있던 다른 남자들의 아내나 여자친구들에게도 그날 진실을 전할 생각이다. 그 여자들이 함께 지연을 찾아가 진짜 이야기를 나누게 되길 바란다. 요즘 나는 보험도 정리했고 유언장도 새로 썼으며 퇴직금과 연금 관련 사항도 모두 갱신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다. 그녀에게 보여줄 마지막 선물만 남았다.
이게 내 계획이다. 지연에게 이혼 서류를 전달한 날, 그 팀장 박상민의 아내가 그 집으로 찾아가 난리를 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나와 14년 친구였던 사람의 아내, 그녀는 지연과 8년 동안 직장 동료이자 친구로 지내왔다. 그녀 역시 지연의 외도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람 중 하나다. 나는 그 사람에게 꼭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다. 우정이란 무엇인지, 충성이란 무엇인지, 그 대화를 나눈 후 진실을 이야기할 생각이다. 그녀는 아마도 내가 앞으로 연락을 이어갈 유일한 지인일지도 모른다. 아마 주변 몇몇 사람들은 이 상황을 중재해보려 하겠지만 나는 더 이상 지연의 중간 전달자 역할을 누구에게도 허락할 생각이 없다. 그 역할은 내 변호사에게 맡기기로 했다. 그 후 나는 지연과 그리고 모든 공동 지인들과 완전히 연락을 끊을 생각이다. 다만 시간이 조금 지나고 상황이 정리되면 장인어른, 장모님께는 직접 찾아뵐 생각이다. 그분들은 정말 좋은 분들이고 마지막 인사는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오늘 밤 지연과 함께 저녁을 먹었다. 신기하게도 오랜만에 조용하고 평범한 분위기였다. 그녀는 응급실에서 나를 외면했던 일에 대해 사과했고, 내가 아팠고 약에 취해 있었고 민재도 보지 못해 우울했을 거라며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 말이 진심이었는지는 모르겠다. 죄책감일까? 또 다른 연기일까? 이젠 그것조차 분간이 되지 않는다. 가끔은 이런 것도 가스라이팅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그녀는 아직도 내가 모든 걸 알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다. 그녀의 말은 이제 더 이상 상처가 되지 않는다. 그저 공기처럼 흘러갈 뿐이다. 그리고 오늘 나는 마침내 이긴 악몽을 끝내기 위한 결정적인 발걸음을 내디뎠다. 며칠 전 사직서를 냈고 오늘이 마지막 출근 날이었다. 더 이상 그녀와 그 인간이 있는 공간에서 하루 12시간씩 숨 쉬지 않아도 된다. 가슴 한구석이 조금 시원했다. 오랜만에 진짜 숨을 쉬는 느낌이었다. 새벽 2시, 눈은 감기지 않고 온몸이 뒤척인다. 예전에 나처럼 고통을 겪은 어떤 이가 결단까지 1년이 걸렸다고 말한 적 있다. 그 말을 이제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많은 사람들이 묻는다. 왜 이렇게까지 참고 있었냐고. 이미 모든 증거도 있고 유리한 위치에 있으면서 왜 나 자신을 더 힘들게 했냐고. 그 이유는 하나였다. 이 싸움은 내 손에 망치를 쥔 채로 내 방식대로 끝내고 싶었기 때문이다. 결혼 생활은 내가 바라던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았지만 이 결말만큼은 내 방식대로 마무리하고 싶었다. 민재와 마인크래프트를 하기로 했다. 떨어져 있던 아이와 다시 가까워지기엔 게임만큼 자연스러운 것도 없다. 아침이 밝았고 평소처럼 일어나 커피를 내렸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긴 샤워를 했다. 무려 30분. 예전 같으면 출근 때문에 10분 만에 나왔겠지만 오늘은 온수를 다 써버릴 만큼 오래 샤워했다. 수건도 세탁기에 돌리고 지연을 깨우며 말했다. 출근 시간 다 됐어. 그녀는 왜 내가 집에 있냐고 물었다. 나는 아무렇지 않게 오늘 연차 냈어. 그냥 쉬려고 라고 말했다. 그녀는 달갑지 않은 표정을 지었다. 온수가 없다는 걸 알고는 더더욱 불만스러워했다. 나는 일부러 아침을 차려줬다. 그녀가 출근 가는 척하며 집을 나설 때 볼에 가볍게 입을 맞췄다. 그녀가 떠난 후 TV를 켰다가 집 안을 돌며 그녀의 물건들을 정리할 순서를 생각했다. 오전 10시쯤 지연은 팀장 박상민에게 문자를 보냈다. 오늘 점심은 안 돼요. 남편이 오늘 하루 집에 있대요. 그 문장을 보자마자 나는 확신했다. 그녀는 자신이 결혼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다. 이제 그 사람이 누군지 몰랐어요라는 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박상민의 답장은 짧았다. 헐, 젠장, 중단해. 중단. 나는 혼자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점심 무렵 나는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일은 어때? 그녀는 또 그럴싸하게 하루를 포장해 들려줬다. 잠깐 마트 다녀오려고 하는데 필요한 거 있어?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다. 언제 가라고 물었다. 한참 있다가. 그러자 점심 같이 먹을까? 라는 내 말엔 단호하게 아니
라고만 했다.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몰라도 그녀의 목소리는 불안해 보였다. 나는 괜히 와인 한 병과 분위기 있는 식재료 몇 가지를 샀다. 로맨틱한 저녁을 준비하는 척 하려고. 다음 날 아침, 그녀가 출근하자마자 미리 예약해둔 트럭이 도착했고 나는 현관 도어락을 교체했다. 수진과 그녀의 남편, 그리고 친구 한 명이 함께 와주었고 우리는 지연의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결혼 선물로 내가 직접 고른 침실 가구, 소파, 식탁까지. 그녀가 더럽힌 모든 것들을 다 빼냈다. 트럭에 실어 보관 창고로 옮겼다. 옷은 쓰레기 봉투에 담았다. 속옷과 빨래까지 함께 담으려 했지만 수진이 말렸다. 그래도 그런 건 따로 놔둬. 정리를 마치고 점심 무렵 나는 꽃다발과 초콜릿을 샀다. 그리고 지연이 다니는 회사로 향했다. 사무실에 도착해 그녀에게 꽃과 초콜릿을 건네고 환하게 웃으며 그녀를 껴안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점심은 같이 못 먹지만 오늘 밤은 아무 약속 잡지 마. 오늘 밤은 평생 기억에 남게 해주고 싶으니까. 복도를 나서다 박상민 팀장과 마주쳤다. 나는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말했다. 박 팀장님, 잘 지내시죠? 그렇게 회사를 나왔다. 나는 활짝 웃으며 말했다. 아, 박상민 팀장님 잘 지내시죠? 손을 흔들고 아무 일 없다는 듯 사무실을 나섰다. 그 후 나는 근처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다. 그리고 오후 2시 지연이 일하는 회사로 법원 직원이 찾아가 이혼 서류를 정식으로 전달했다. 같은 시간 나는 박상민의 집 앞에 서 있었다. 그날 내가 직접 찍었던 사진 한 장을 그에게 문자로 보냈다. 그리고 집 앞에서 셀카를 찍어 또 한 번 전송했다. 문을 두드리자 박상민의 아내가 나왔다. 지연과 함께했던 회사 행사에서 몇 번 본 적 있는 얼굴이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지연과 당신 남편이 오랫동안 불륜 관계였습니다. 그녀는 믿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내가 직접 찍었던 사진, 그리고 지연이 내 소파에서 박상민에게 구강 성교를 하는 모습이 담긴 셀카 사진까지 보여줬다. 그녀는 내 뺨을 때리고 울었다. 나는 말없이 서 있었다. 나는 준비해 온 USB를 그녀에게 건넸다. 그 안에는 지연과 박상민의 모든 기록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말했다. 제 아내는 여러 명과 외도 중입니다. 가능하다면 성병 검사 꼭 받으세요. 내 변호사의 명함과 내 번호도 함께 전해줬다. 그녀는 울면서 물었다. 왜 저한테 이런 짓을 하시는 거예요? 그 질문에 사실 나도 답을 제대로 못했다. 그녀를 이렇게 아프게 만든 내 자신이 순간 한없이 작고 비열하게 느껴졌다. 그래도 그녀는 진실을 알 권리가 있었다. 나는 그렇게 믿고 싶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 그 대답조차 어리석게 느껴졌다. 그 집을 나서는 순간 내 휴대폰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전화, 문자, 알림. 나는 그 어떤 것도 확인하지 않았다. 그냥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도착한 후 페이스북 상태를 이혼으로 변경했다. 그리고 지연이 보낸 문자들을 읽기 시작했다. 이게 뭐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온갖 말들이 쏟아졌다. 나는 딱 한 줄만 답했다. 오늘 저녁 7시에 와서 내 짐 가져가. 그전엔 들어올 수 없어. 박상민 팀장은 아마도 내가 그의 아내에게 모든 걸 말했다는 사실을 바로 전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 역시 정신이 없었을 테니까. 하지만 결국 지연은 알게 됐다. 그녀는 나에게 문자를 보내 온갖 욕설을 퍼부었다. 박상민의 아내에게 사실을 말한 것에 대해 끝없는 분노를 쏟아냈다. 결국 그가 말한 것이었다. 그리고 지연의 외도를 알고도 숨겨왔던 그 친구 영주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나는 전화를 받자마자 말했다.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지연이랑 박 팀장이 그런 관계라는 걸. 제발 거짓말하지 마. 그녀는 내가 예상한 대로 대답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심지어 나와 지연이 만나기 전부터. 그동안 내가 남편이라 믿고 살아온 시간은 사실 그들 사이에 껴있었던 한낱 사이드 피스였던 셈이다. 이 결혼 전체가 그저 역겨운 농담 같았다. 그걸 인정하는 순간 정말로 숨이 턱 막혔다. 나는 물었다. 그걸 왜 나한텐 말하지 않았어?
그녀는 말했다. 당신이 폭발할까봐, 진짜로 사람이라도 해칠까 봐 무서웠어. 나는 대답했다. 넌 나를 누구보다 잘 알잖아. 그렇게 생각했어? 그녀는 말했다. 지연은 내 친구야. 그래서 말 못했어. 그럼 나는 너한텐 아무것도 아니었냐? 만약 내가 내 남편이 바람피운다는 걸 안다면 나는 너에게 말했을 거야. 그게 친구잖아. 그녀는 고개를 떨궜다. 나는 전화를 끊고 지연이 찍은 사진 몇 장을 영주에게 전송했다. 그 사진 속엔 영주와 그녀 남편이 은밀한 상황 속에 담겨 있었다. 그리고 다시 문자를 보냈다. 내 변호사 연락처야.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자료가 그 사람에게 있어. 다시는 나에게 연락하지 마. 오후 4시쯤 지연이 집에 왔다. 그리고 새로 바뀐 도어락을 발견했다. 그녀는 문을 두드리며 소리를 질렀다. 전화도 수차례 걸어왔지만 나는 벨소리를 꺼두었다. 결국 그녀는 창문을 깨고 나갔다. 오후 7시 가까워지자 2명의 경찰관이 우리 집 앞에 도착했다. 그중 한 명은 며칠 전 내 짐을 나르는 걸 도와줬던 친구였다. 그의 아내도 함께 있었다. 그녀는 내 오래된 친구 중 한 명이었다. 저녁 7시가 되자 지연이 집 앞에 도착했다. 그녀는 눈에 띄게 기세가 꺾인 상태였다. 아마도 그 전에 영주와 한바탕 다툼이 있었던 모양이다. 나는 준비해둔 그녀의 옷가방과 짐을 보관한 창고 주소, 열쇠, 그리고 내 변호사 명함을 건넸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앞으로 나와의 연락은 변호사를 통해서만 해. 지연은 갑자기 사랑해라는 말부터 시작했다.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정말 미안해. 나는 당신을 사랑해. 그 사람들은 그냥 실수였고 아무 의미도 없었어. 나는 말없이 변호사의 명함만 가리켰다. 그러자 그녀는 여기 내 집이기도 해. 당신이 나를 쫓아낼 권리는 없어. 라고 소리쳤다. 나는 눈을 마주치며 말했다. 이건 내 집이야. 넌 스스로 이 집에서 쫓겨난 거야. 그 말에 그녀의 얼굴은 확 바뀌었다. 사랑해요는 사라지고 꺼져, 죽어버려. 당신이 더 역겨워 같은 말들이 입에서 쏟아졌다. 이웃들이 창문을 열고 지켜보았고 2 경찰관은 순찰차의 경광등을 켰다. 나는 침착하게 손을 옆에 내려놓은 채 가만히 서 있었다. 지연은 계속 고함을 질렀고 취한 듯 휘청이며 울기 시작했다. 나 이제 갈 데도 없어 라고 소리쳤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신경 안 써. 그러자 그녀는 내 턱을 향해 주먹을 날렸다. 입술은 부어오르고 코에선 피가 흘렀다.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녀는 내 얼굴을 핥히려 했고 결국 경찰관이 그녀를 제지했다. 나는 신고는 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냥 내보내주세요. 경찰은 사건 보고서를 작성해 임시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을 수 있도록 처리해줬다. 솔직히 말하면 그녀가 그렇게 한 게 오히려 다행이었다. 그녀가 떠난 후 나는 욕실로 들어가 얼굴을 닦으며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제서야 2달 동안 눌러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오기 시작했다. 정말 너무 지쳤다. 이 모든 게 끝나면 시원할 줄 알았다. 그런데 전혀 아니다. 오히려 더 허무하고 무력했다. 나는 원래 눈물이 많은 사람이 아니다. 하지만 어젯밤부터 내가 흘린 눈물은 수년치를 다 합친 것보다 많았을 거다. 내 휴대폰엔 600개가 넘는 부재중 메시지와 전화가 쌓여 있었다. 더 이상 누구의 연락도 받고 싶지 않았다. 공동 지인들과는 모두 연락을 끊었다. 그 누구도 중재자로 나서는 걸 원하지 않는다. 그건 나중에 내가 알아서 정리할 일이다. 그리고 어젯밤 나는 민재에게 전화를 하지 않았다. 매일 밤 빠짐없이 하던 전화였는데 그날은 할 수 없었다. 오늘은 꼭 말해야겠다. 그 아이는 아마 크게 놀라지는 않을 것이다. 지연을 그리 좋아하지 않았으니까. 오늘 지연과 그녀의 변호사를 만났다. 원하던 걸 전부 얻지는 못했지만 충분히 얻었다. 우리는 합의 이혼서에 서명했다. 약 2달 후면 법적으로도 이 결혼은 끝난다. 그게 그나마 좋은 소식이다. 한편으론 마음이 놓이기도 한다. 하지만 정말이지.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아직도 슬프다. 진심으로 절차 내내
지연은 내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다. 혹은 하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무슨 생각이 오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싶다. 그녀는 나를 똑바로 볼 용기조차 없었던 거라고. 그녀는 꽤 괜찮은 변호사를 데려왔다. 하지만 그 남자도 처음부터 골치 아픈 사건이란 걸 알았을 것이다. 중재위원은 혹시 화해의 가능성이 있는지 물었다. 우리 둘 다 고개를 저으면서도 형식적으로는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 사실 불가능한 일이다. 그녀에게 자신의 모든 행동을 문서로 정리해오라고 했고 그녀는 이미 변호사의 요청으로 정리를 해온 상태였다. 하지만 그녀가 써낸 내용은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보다 훨씬 적었다. 그녀의 글에는 내가 아직 얼굴을 모르는 두 남자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그래서 내 변호사가 카메라 영상에서 캡처한 사진을 꺼냈다. 이 사람은 누구죠? 이 사람은요? 지연은 변호사에게조차 완전히 솔직하지 못했던 모양이다. 중재위원은 우리에게 잠깐 나가 있어 달라고 했다. 그 안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전부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 변호사의 목소리는 꽤 날카로웠다. 잠시 후 돌아와 들은 이야기엔 조금 더 많은 진실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그 두 남자는 온라인으로 만나 최근에 관계를 가졌고 박상민 팀장과의 관계는 사실상 우리가 만나기 전부터 있었다고 말했다. 청혼한 이후 한동안은 그를 멀리했지만 결혼 1년이 지나기도 전에 다시 이어졌다고. 나는 믿지 말아야겠지만 그 말만큼은 왠지 진심 같았다. 그래서 묻고 싶었다. 우리가 결혼한 동안 단 하루라도 내 옆에만 있었던 적이 있었냐고. 그녀는 2019년 7월 4일 우리 집에서 열린 바비큐 파티 때 내 동료이자 영주의 남편인 사람과 처음 관계를 가졌다고 말했다. 그날 내가 그 집 안에 있었을 때 그녀는 그 남자에게 구강 선교를 했다. 사랑하지는 않았다. 단지 자극이 좋았다고. 올해 들어서는 더 대담해져서 온라인에서 만난 남자들과 계속 관계를 가졌다고도 했다. 주차장에서 만난 경우도 있었던 것 같지만 더 묻지는 않았다. 나는 변호사들에게 잠시 자리를 비워달라고 요청했다. 그녀에게 조용히 물었다. 왜 그랬어? 왜 바람핀 거냐가 아니라 왜 날 선택했어? 왜 그때 결혼하지 말자고 안 했어?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 말했다. 난 당신을 사랑했어. 정말 웃긴 말이었다. 그녀는 결혼을 원했고 안정감을 원했고 나는 침대에서도 괜찮은 상대였고 무엇보다 그녀는 박상민을 10년 동안 사랑해왔단다. 그는 아내를 떠날 생각이 없었다. 그리고 지연은 시간이 없었다. 결국 나는 그냥 안전한 선택지였다. 하루 세 끼와 정서적 안정. 지연은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랑 있을 땐 행복했어. 하지만 난 내가 원하는 걸 원했어. 참 아이러니하다. 궁금해할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 말하자면 박상민과 지연은 회사에서 해고됐다. 나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고 별다른 움직임도 없었다. 영주가 회사에서 난리를 쳤다. 지연은 지금 그녀의 부모님 댁에 머물고 있다. 박상민 부부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는 모른다. 누군가는 내게 당신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박상민이 그 결혼을 유지하려 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내 손이 먼저 나갈지도 모르겠다. 나는 지연에게 마지막으로 물었다. 내가 아직 몰라도 될 건 뭐가 더 있어? 그녀는 말했다. 2년 전 임신을 했었어. 누가 아빠인지 몰라서 지웠어. 이건 진짜 정말이지. 말 그대로 배를 움켜쥐게 만들었다. 우리는 결혼 초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했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냥 관계를 즐기며 편하게 살자고 합의했었다. 난 사실 딸을 갖고 싶었다. 공주처럼 예쁘게 키우고 마음껏 사랑해주고 싶었다. 나는 매일 아내와 피임없이 잠자리를 가졌다. 확률적으로 그 아이는 내 아이였을 가능성이 컸다. 하지만 이제 나는 영원히 그 진실을 알 수 없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을 나갔다. 사람들은 말하겠지. 잘 빠져나왔네. 큰일 날 뻔했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녀는 내 아이를 죽였다.
권투를 해본 사람이라면 알 것이다. 처음 몇 번의 펀치는 정말 아프다. 하지만 일정 시점을 지나면 맞아도 감각이 무뎌진다. 고통은 줄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는다. 지금 내 상태가 그렇다. 만약 지연이 지금 내가 시카고 대화제를 일으켰어라고 해도 놀라지 않을 것 같다. 나는 변호사들을 다시 방으로 불렀다. 내 변호사에게 말했다. 플랜 B로 가자. 원래 내가 요청했던 위자료 청구는 취소했다. 나는 그 어떤 대가도 원하지 않는다. 가장 빠르게, 가장 깔끔하게 끝내고 싶었다. 정말 하고 싶은 말은 있었지만, 예를 들면, 화해의 조건 2는 지금까지 몸 섞은 남자들과 모든 관계를 원상복구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내걸고 싶었다. 하지만 뭐하러, 지금 이 순간, 나는 단 1원도 그녀 때문에 받기 싫다. 심지어 월급 통장에서 그녀와 관련된 흔적 하나 남기기 싫을 정도다. 오후 5시 43분, 지연은 서명했다. 2달 후면 이혼이 법적으로 마무리된다. 나는 집과 퇴직금, 내 재산을 지켰다. 위자료는 없었고, 그녀는 예금 중 일부를 가져갔으며, 앞으로는 서로 연락하지 않기로 했다. 그리고 끝이다. 이제 그녀가 어떻게 살든, 무엇을 하든 나는 관심 없다. 심리 상담을 받든 말든 더는 내 몫이 아니다. 솔직히 말해 마음이 후련하지도 않다. 쓴맛만 가득 남았다. 지난 몇 달 동안 기뻤던 순간은 단 하나도 없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그녀가 말했던 그 일 이후로 한 아이가 계속 머릿속을 맴돈다. 평생 잊히지 않을 것 같다. 앞으로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이 모든 게 끝난다고 해서 마음이 가벼워질지도 모르겠다. 지금은 그저 조용히 혼자 있고 싶다. 힘내요. 안 됐네요. 같은 말도 이젠 듣고 싶지 않다. 그동안의 내 삶과 선택들을 돌아봤지만 정답은 없었다. 잘한 건 하나도 없고 후회만 가득했다. 그래도 하나는 지켰다. 모든 걸 잃지는 않았다. 적어도 내 공간은 지켰다. 그리고 새 친구를 들였다. 텅 빈 집이 나를 집어삼킬 것 같아. 강아지 한 마리를 데려왔다. 지금까지 본 강아지 중 가장 작고 사랑스럽다. 1살 된 치와와, 어깨 높이 20cm 정도. 처음 만난 날부터 나를 보면 꼬리를 흔들며 다가오는 눈빛에 처음으로 기다려줬으면 하는 존재를 느꼈다. 이름은 고민 중이다. 맥이라고 부를까? 아니면 시럽처럼 달콤하니까 그냥 시럽이라고 부를까? 오늘 2번째 결혼의 졸업장이 우편함에 도착했다. 법원에서 발급한 이혼 확인서. 눈 폭풍 때문에 좀 늦어졌지만 결국 도착했다. 기분이 어떠냐고?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다. 몇몇 친구들이 축하하자고 했지만 나는 실패를 축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은 아무런 감정이 없다. 너무 많은 걸 겪어서일까? 감각이 마비된 것 같다. 언젠가는 갑자기 예상치 못한 순간에 이 감정들이 밀려올지도 모른다. 오늘 지연에게서 전화가 왔다. 나는 받았다. 이젠 끝난 일이니까 말을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았다. 그녀는 망가져 있었다. 나보다 더. 하지만 사과는 하지 않았다. 사과가 무슨 소용이 있어? 라고 말하더라. 그녀가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다. 사실 지금은 그게 뭐가 중요하냐 싶다. 이런 일들은 참 어렵다. 민재는 요즘 지연의 부모님과 연락해도 되는지 물었다. 나는 괜찮다고 했다. 그분들은 민재에게 있어 거의 유일한 외가라는 존재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들과 어떻게 연락해야 지연을 피할 수 있느냐다. 이런 인간들이란 참 많은 걸 망쳐놓는다. 나는 지연의 아버지를 정말 좋아했다. 민재에게도. 그분들은 친가 쪽에서 유일하게 남은 가족 같은 존재일지도 모른다. 아, 그리고 내 치와와 이름은 둘셋어스라고 지었다. 이 이름 추천해준 분 정말 감사하다. 입에 착 붙는 이름이다. 눈보라로 5일간 전기가 끊기고 집 안이 영하로 떨어졌을 때 그 작은 몸으로 내 이불 안을 따뜻하게 지켜준 작은 전사다. 당분간 이곳에서도 좀 쉬려 한다. 연애든 뭐든
가볍게 시작해볼 마음이 생기기 전까진 사실 마음속 한구석에는 항상 그 불안감이 있었다. 그녀는 날 사랑하지 않아. 언젠가 떠날 거야. 날 망가뜨릴 거야. 그 불안이 이젠 현실처럼 날 짓누르고 있다. 지금은 괜찮다. 불 꺼진 스토브가 무섭다는 감정. 어쩌면 당연한 거다. 나는 시간을 많이 필요로 한다. 그리고 그 시간을 이제는 나 스스로에게 줄 생각이다. 이야기를 들어줘서 고맙다. 우리 모두 상처받았다고 해서 상처 그 자체가 된 건 아니다. 우리는 쓰레기가 아니다.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이유다. 소소한 업데이트 하나. 7월부터 심리 상담을 시작했다. 이번 외도 문제뿐 아니라 이야기 나누면서 묻혀있던 다른 문제들도 하나씩 꺼내고 있다. 내가 다루고 있는 건 단지 결혼 생활이 아니다. 그 안에 뿌리처럼 얽힌 수십 년 된 감정들이다. 정확히 말하자면 나는 여동생과 다시 연락하고 싶다. 그녀는 지금 내게 남은 가족 중 유일한 진짜 피부치다. 솔직히 그녀에게 연락할 용기가 있는지 모르겠다. 너무 오래, 너무 깊이 원망해왔으니까. 하지만 민재에게도 진짜 가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삼촌, 이모라고 부르는 내 친구들이 아니라 정말 피가 이어진 가족. 첫 번째 외도가 이런 관계까지도 앗아갔다. 이젠 되찾고 싶은 것들이 있다. 만약 그녀가 대화할 의향이 있다면 나도 이야기를 해볼 생각이다. 아마 내 사촌이 그 다리를 놓아줄 것이다. 사실 나는 그동안 내 편이 되어주지 않은 사람은 다 잘라내라고 이야기했었다. 하지만 30년이라는 시간은 어쩌면 그마저도 바꿀 수 있는 건지도 모르겠다. 이제는 부모님도 형도 모두 세상을 떠났다. 남은 가족이라고는 여동생 하나뿐이다. 상담사는 내가 그 손을 내밀겠다고 하자 고개를 끄덕여줬고 그 말이 나에게는 일종의 화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어딘가가 주저하고 있다. 나는 그 오랜 세월 동안 그들과 등을 돌린 것이 옳았다고 믿어왔고 지금도 그 판단이 틀렸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하지만 이제 와서 그 오름이 내 삶에 어떤 위안도 주지 못한다는 걸 깨달았다. 나는 이대로 미움 하나 안고 늙어가고 싶지 않다. 민재는 지금 나와 함께 살고 있다. 이 아이에게 정상적인 가정이라는 감각을 조금이라도 전해주고 싶다. 나는 지연이 그립지 않다. 첫 번째 아내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여동생은 문득문득 생각난다. 그녀와 단절하게 된 배경에는 첫 번째 결혼이 깊이 얽혀 있었다. 그녀는 내 아내가 바람을 피웠을 때 누구의 편도 들지 않았다. 하지만 가족들은 형을 때려서 병원에 보낸 일에 분노했고 그 이후 명절도 모임도 모두 나를 배제했다. 그냥 좀 잊고 좋은 형제로 지내면 안 되겠니? 그 말은 내가 받아들일 수 없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나는 단순히 분노해서가 아니라 버림받았다는 감정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동안 사촌 한 명만이 나와 연락을 이어왔다. 내 부탁으로 가족의 소식은 전하지 않았고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만 간단히 전했다. 그들이 지금 나에 대해 뭘 알고 있는지는 모른다. 민재의 엄마는 잘 지내고 있다.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민재를 데리고 그녀의 어머니, 여동생, 딸이 있는 그곳으로 다녀왔다. 아이에게라도 따뜻한 분위기를 보여주고 싶었다. 지연과 그녀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고 싶지 않다. 더 이상 단 하나의 관심조차 주고 싶지 않다. 지연은 내 기억 속에서 완전히 지워졌다. 하얗게 표백된 얼룩처럼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다. 그녀가 사랑했던 사람들,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이젠 내 문제가 아니다. 내 마음속엔 단 하나의 분노조차 남아있다. 그리고 그마저도 꺼내놓고 싶지 않다. 나는 아직도 과거에 매여 있다. 지연이 아니라 그 이전의 나에게. 내가 무엇을 되찾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시도라도 해보려 한다. 우리는 쓰레기가 아니다. 상처받았다고 해서 우리 자체가 상처가 되는 건 아니다. 힘내라.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 일리노이에서는 아직 이혼 처리가 끝나지 않았지만 텍사스는 확실히 빠르다. 이런 것 하나만큼은 시원하다. 요즘 민재 엄마는 힘든 와중에도 잘 버티고 있다. 그녀는 늘 묵묵히 견뎌내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리고 여동생과의 관계도 꽤 좋아지고 있다. 우리는 일주일에 두세 번은 통화하고
부활절 지나면 그녀가 직접 내려와 나와 민재를 방문하기로 했다. 내가 기대하고 있다는 걸 그녀도 알 것이다. 내가 왜 그렇게 여동생에게 마음을 닫았느냐고 묻는다면 모든 건 결국 가족이라는 이름 안에서 벌어진 배신 때문이었다. 그때 형이 나를 배신했을 때 가족들은 누구의 편도 들지 않았다. 정확히 말하면 양쪽 다 이해해줘야지라는 이름 아래 결국 형의 편을 들어줬다. 가족들은 그냥 모든 게 잊혀지길 바랐고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며 명절 때만 되면 나를 은근히 압박했다. 나는 그게 더 못 견디겠었다. 사실 가장 큰 갈등은 나와 아버지 사이에 있었다. 너무 심하게 틀어졌고 끝내 회복되지 못했다. 여동생과 형은 쌍둥이였다. 그녀는 당연히 형과 가까웠고 그 사건 이후 나에게 매우 실망했을 것이다. 그녀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그날 내가 형을 거의 죽일 뻔했던 일은 보통 형제끼리 싸운 수준은 아니었다. 나는 그 이후 가족과 연락을 끊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연락을 끊는 건 점점 더 쉬워졌다. 그리고 수십 년이 흐르면서 고집은 성격이 되었다. 미움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건 스스로를 방어하는 방식이었고 어쩌면 그 미움이 내가 살아있는 이유이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민재도 그렇고 나도 이젠 그런 어둠에서 조금은 걸어 나오고 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다. 정확히 1년 전 나는 지연에게 이혼 서류를 건넸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기분이 괜찮았다. 가볍게 러닝을 하고 민재에게 아침을 챙겨준 후 일터에 나섰다. 오전 10시 30분쯤 누군가 나에게 쿠키를 보냈다는 사무실 호출이 있었다. 매년 이날이면 지연이 보내오던 그것이었다. 드세요. 난 필요 없어요. 나는 그렇게 말했고 아무도 그 쿠키에 손대지 않았다. 누가 그녀에게 내 새 직장을 알려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좀 불쾌했다. 그녀는 여전히 내게 존재를 각인시키려 애쓴다. 요즘엔 자동차 할부금을 일부러 늦게 내 금융사에서 연락이 오게 만들곤 한다. 이번엔 쿠키. 또 하나의 방식일 뿐이다. 집에 도착하자 친구들이 준비한 깜짝 파티가 기다리고 있었다. 바비큐와 맥주, 따뜻한 분위기. 쿠키만 빼면 오늘 하루는 꽤 괜찮았다. 이혼이 법적으로 마무리된 지도 벌써 3년이 지났다. 나는 지금 꽤 잘 지내고 있다. 상담은 큰 도움이 됐다. 나는 원망을 놓는 법, 바꿀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존중하는 법도. 이제는 민재가 격주로 우리 집에 온다. 아이와의 일상이 내 일상이 되었다. 시간이 참 빠르다. 민재는 곧 17살이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해 들은 소식 하나. 박상민 팀장의 아내도 결국 이혼을 신청했다고 한다. 지연과도 그리고 다른 여자들과도 그는 여전히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나는 예전에 박 팀장의 아내에게 줬던 자료들을 다시 건넸고 그녀의 변호사 선임 비용도 대신 지불했다. 그의 아내는 내 변호사를 고용했고 지금 그 변호사는 피를 보겠다는 기세로 움직이고 있다. 그 시절 내 삶을 망가뜨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제 소식도 없다. 그게 오히려 다행일지도 모른다. 조용함은 지금의 나에겐 가장 소중한 가치다. 버텨라. 좋아진다. 쉽지는 않겠지만 괜찮아질 수 있다. 우리가 그렇게 허락한다면 진짜 친구를 아껴라.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의 연고가 되어줄 것이다. 스스로를 위해 일어서라. 결국 너 자신만이 너를 지킬 수 있다. 용서할 수 있다면 용서하라. 하지만 잊지는 마라. 힘내라. 나는 당신들을 사랑한다. 우리 아버지는 권위적인 사람이었다. 자신의 말에 반항하는 걸 절대 용납하지 않았다. 나는 그의 마음에 드는 아들이 아니었고 형은 여동생과 더 가까웠다. 가족은 언제나 아버지의 뜻을 따랐고 형과 나 사이에서 끝내 중립을 택했다. 어머니나 여동생이 왜 나를 지지하지 않았는지는 이해해. 하지만 이해한다고 상처가 사라지진 않아. 나는 말했다. 형은 내 인생에 시간이 정해진 존재야. 다시 마주치면 나는 그를 죽일 거야. 그리고 그들은 알았다. 내가 정말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걸. 그 순간 나는 가족에서 지워졌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다. 나는 나를 지켰고 내 아들을 지켰고 내 삶을 되찾았다. 당신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감동, 잠시 멈춰 생각해보는 계기, 혹은 바쁜 일상 속 따뜻함이 되어 주었다면 저희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댓글, 구독은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따뜻한 다리 역할이 되어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평안하시고 행복한 일들로 가득한 나날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